안녕하세요. 우리는 가끔 세대 차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뭔가 내 나이와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일을 할 때 의견이 다르면 흔히들 세대 차이 때문이야 라고 하고는 해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 말을 믿었어요. 서로 다른 세대가 같이 일하게 되면 문제도 의견 차이도 많이 생기고 서로 조화롭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 생각은 어느 순간 바뀌게 되었어요.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는 것은 우리 모두 조금씩 노력하면 가능하고 여러 세대가 함께 일하는 것 또한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저는 어릴 때 평범한 가정에서 부모님과 살았어요. 평범하다고 하기에는 저희 집이 조금 가난했지만 그렇다고 밥을 굶는다거나 할 정도로 가난하진 않았기에 이 정도면 비교적 평범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친할아버지, 할머니도 외할아버지, 할머니도 일찍 돌아가셔서 저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었다는 것만 빼면 정말 평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방학이나 주말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러 시골에 가거나 큰 집에 놀러 간다는 친구들을 보면 조금 부러웠어요. 특히 방학 때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재밌게 놀았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많이 하기도 했죠. 그래도 저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계셨으니 그런 부족함 정도는 그냥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정도에서 그쳤어요. 부모님 두 분 다 포장마차 노점 일을 하시면서 생활을 빠듯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은 웃음이 많았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희망을 잃지 않았죠. 특히 부모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저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려고 많이 노력하셨어요. 어렵게 생활하던 두 분이 그래도 저를 낳아 기르고 포장마차를 운영할 돈이 생겨 장사를 시작하게 된 것도 예전에 비하면 큰 발전이라면서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장사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 더 잘 살아보실 거라며 엄마 아빠도 열심히 할 테니 저도 항상 모든 일에 열심히 하라고 해주셨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공부는 중상위 정도였고 학교도 빼놓지 않고 출석했었죠. 지각 한 번 한 적이 없어서 초, 중, 고 내내 개근상을 받을 정도였어요. 생활 기록부에는 항상 수업 태도가 성실하며 바른 생활합니다. 라는 선생님들의 평가가 적혀 있었죠. 열심히 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늘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고2 무렵이었어요. 새벽에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부모님은 늦은 시각 항상 집까지 30분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오셨는데 그날은 집에 도착하지 못하고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밤늦게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연락받았을 때 너무 놀라서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설명을 듣고 주변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르는 동안도 이 모든 게 믿어지지 않아 어안이 벙벙했죠. 상주석에 앉아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인사를 받으며 제단 위에 올려진 부모님 두 분의 사진을 보면서도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한참이 지나서까지도 믿어지지 않았고 내가 지독한 꿈을 꾸는 건가 싶었죠. 그렇게 몇 주 동안은 정말 꿈속에서 헤매는 듯 했어요. 뭐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기억나지도 않았고 그저 텅 빈 집에서 이제 저 혼자뿐이라는 것만 깨달을 수 있었죠. 이제 두 번 다시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로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나니 저는 고아였어요. 부모님도 친척도 아무도 없으니 어디 의지할 곳도 없고 세상에 이제는 오롯이 저 혼자였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제가 스스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오롯이 혼자인 세상에 혼자인 집에 저는 가장이 되었거든요. 다니던 고등학교를 자퇴했어요. 학교에 다니면서는 일할 시간이 부족하고 학생이라 밤늦게 하는 일은 또 하기 어려우니 학교 다닐 시간에 일이나 하자 싶더라고요. 또 제가 고등학교를 어떻게 졸업한다고 해도 대학 갈 돈도 없고 가기도 어려울 테니 고등학교 졸업이 크게 의미가 있으려나 싶었어요. 자퇴서를 제출하는 날까지도
선생님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제 생각을 꿋꿋하게 밀고 나갔어요. 학교를 자퇴하고 돈이 되는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청소년기에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잘 없더라고요. 그나마 학교를 안 다녀서 일할 시간이 긴 것은 다행이다 싶었죠. 그러던 중 집에서 좀 떨어진 주유소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았어요. 우리 집은 차도 없었고 저 역시 차에 관심도 없어서 주유에 대한 것은 하나도 몰랐지만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되겠지 싶어서 무작정 달려갔죠. 학교를 안 다녀서 근무 시간도 지킬 수 있고 무엇이든 열심히 배우겠다고 말씀드리며 드디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주유소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일단 기름 냄새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예전에는 주유소 근처를 지나갈 일만 있었지 가볼 일은 없어서 몰랐는데 일하고 나면 하루 종일 기름 냄새가 몸에서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밥 굶을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싶어서 열심히 즐겁게 일했어요. 주유소에서는 정말 다양한 손님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친절한 분들도 계셨고 카드나 돈을 창문으로 던지거나 제가 어리고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분들도 계셨죠. 많은 손님을 만나고 응대하면서 때로는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어떤 분들을 보면서는 나는 나중에 나보다 어리거나 좋은 직업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저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하는 깨달음도 얻었어요. 자동차의 종류도 정말 다양했어요.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모델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가끔은 이게 진짜 도로 위를 굴러갈 수 있는 건가 싶을 만큼 낡고 오래된 자동차도 있었고 또 어떤 날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정말 신기하게 생긴 비싸 보이는 차들도 있었죠. 주유소 일은 생각보다 더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양한 차들도 구경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배울 점도 많았어요. 친절한 손님도 그렇지 않은 손님도 모두에게는 배울 점들이 있었죠. 그리고 특히 사람을 상대하고 서비스하는 법을 많이 배울 수 있었는데 이런 게 실전이라는 거구나 하면서 매 순간 시간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고 뭐라도 배우고 깨달으려고 항상 노력했어요. 빨리 돈을 모으고 싶었어요. 돈을 모아서 가게를 차리고 싶었거든요. 부모님은 항상 가게를 운영하는 게 꿈이었는데 시작할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포장마차였어요. 저렴한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가게였으니까요. 비록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꿈만은 제가 나중에라도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돈을 얼른 모아서 가게를 차리고 싶었어요. 매일 무슨 가게를 열면 좋을까 하는 게 제 취미가 되었어요. 일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일기를 쓰면서 어떤 가게를 운영하면 좋을지 생각해 봤죠. 때로는 제가 너무 먹고 싶었던 삼겹살집을 생각하며 나중에 고깃집을 하면 고기도 많이 먹을 수 있겠지 하는 즐거운 상상도 해봤고 지나가다 예쁜 꽃향기를 맡으면 꽃집을 운영하면 이렇게 좋은 향을 매일 맡아볼 수 있으려나 하는 향기로운 상상들도 해봤어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가끔 동네에서 친구들을 마주치기는 했지만 아이들이랑 어울려 다닐 시간이 없던 터라 일 끝나고 집에서 혼자 일기를 쓰며 미래를 상상하는 게 제 유일한 취미이자 놀이, 휴식이 되었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늘 제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셨던 것처럼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했어요. 내가 지금 당장 몸이 조금 힘들어도 항상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야지. 늘 미래를 생각하며 앞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다짐했어요. 어릴 때부터 기록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일기도 꾸준히 썼었어요. 아무리 피곤한 날에도 매일 일기는 짧게라도 꼭 기록하려고 노력했죠. 그 일기도 계속 모아두었는데 나중에 읽어보면 재밌기도 하고 아, 이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기억을 떠올리기도 쉬웠어요. 시간이 흐르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썼던 일기들을 보면 힘든 상황과 피로가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늘 밝게 생각하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항상 크고 작은 다짐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때를 다시 읽어보면, 그래, 내가 이런 상황도 견뎠는데, 그래, 더 어린 나도 이겨냈는데, 지금의 나는 이전보다 성장했으니까 더 강하게 버텨낼 수 있어.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기도 했어요. 주유소에서 일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그날은 유독 바쁜 날이었어요. 날씨가 좋아서 꽃놀이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손님들이 정신없이 몰려들었죠. 한창 바쁜 와중에 연식이 좀 있는 자동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사장님께서 손님을 받으시고는 사무실에서 전화벨이 울려 급하게 뛰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손님분 휘발유 좀 채워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차량에 어떤 기름을 넣어야 하는지 종종 헷갈리고는 했기 때문에 순간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사장님께서 휘발유라고 말씀하셨으니 알았다고 했죠. 게다가 손님분께서 화장실에 가셔서 운전석도 비어있는 터라 여쭤볼 수도 없었고 바쁜 상황이니 괜히 기다렸다가 왜 아직도 안 했냐고 타박을 듣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휘발유를 넣어드렸고 잠시 뒤 손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카드로 계산을 도와드리고 손님에게 카드와 영수증을 건네드렸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다음 차량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차주분께 인사를 드리고 주유할 기름을 물어보는 동안도 그 차량이 빠져나가지 않는 겁니다. 차에 계속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는데 걸리지 않고 이상한 소리가 나며 꺼져버리더라고요. 아뿔싸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저는 응대하던 손님분께 양해를 구하고 그 차량으로 달려갔습니다. 때마침 나오던 길이었던 주유소 사장님께서도 뛰어오시는 게 보였어요. 아마 차량이 바로 빠져나가지 않아 이상을 느끼고 불안함에 뛰어나오시는 것 같았죠. 어쩌면 자신이 실수했던 사실을 깨달았을지도 모르고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여쭤보니 그 신사분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카드와 영수증을 내밀었고 시동을 다시 걸어보았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동이 걸리지 않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여기 영수증에 휘발유라고 쓰여 있는데 혹시 아까 휘발유를 주유했나 싶어서요. 바빠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혹시 기억날까요? 제 차량이 경유차거든요. 저는 그 손님의 말을 듣고 아차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큰일 났다 싶었어요. 정말 큰일 났다. 차에 기름 빼고 정비받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게 기억나면서 사장님이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으셨던 것이 머리를 스쳐갔어요. 게다가 지금 시동도 걸리지 않는 것을 보니 정말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모은 돈까지 다 털어서 배상해 드려야 하는 건 아닐까?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저는 그냥 아르바이트생이고 미성년자니까 모르겠다고 발뺌하고 둘러댈 수도 있었지만 차의 상태만 보더라도 너무도 소중하게 관리하신 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수습도 하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고로라도 이어지면 생명까지 위협하는 큰일이 날 거라는 생각에 거짓말하거나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옆에서 무슨 일인지 여쭤보는 사장님께 저는 아까의 일을 이야기했고 사장님께서는 벌컥 화를 내셨어요. 너는 그걸 잘못 주의하면 어떡해? 저는 사장님께서 휘발유라고 말씀하시길래 내가 언제 아주 상황을 이 꼴로 만들고 거짓말까지 하고 어린 놈 불쌍해서 일 시켜줬더니 일을 이 모양으로 해? 생각이 있는 거냐 네가? 난 모르니까 네가 다 책임지고 배상해. 그렇게 소리치더니 손님분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아르바이트생인데 실수한 것 같다고 아는 공업사로 연결해 드리겠다고 했어요. 금액은 이 친구가 다 배상해 드릴 테니 수리 다 받고 영수증에 나오는 대로 청구하시라고요. 그러자 그 신사분은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알겠다고 하시며 그럼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저와 같이 가도 괜찮겠냐고 물어보셨죠. 사장님께서는 그러라고 하시며 저한테 오늘은 퇴근하고 가서 일을 해결하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물함에서 옷을 갈아입고 지갑을 챙기며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더라 하는 생각을 했어요. 차를 수리라도 하게 되면 얼마나 나오려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손님분은 사장님이 소개해준 연락처를 거절하고 자신이 아는 곳으로 연락을 하셨습니다. 혹시 아는 분께 연락해 돈을 더 받아내시려는 건가 하며 괜히 나쁜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잠시 뒤 견인차가 왔고 손님분과 반갑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차는 견인되어 먼저 출발하였고 그 손님분은 저에게 택시를 타고 가자며 바로 택시를 잡아서 출발했습니다. 택시의 미터기가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 택시비까지 내가 내야 하는 거겠지 두려웠거든요.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나요? 어려 보이는데 몇 살이에요? 네, 19입니다. 아이고, 진짜 어린 친구였네. 19살이면 아직 고등학생인가? 학교는 오늘 수업 없는 날이에요? 이제 막 대학 갈 준비할 때인가? 한창 바쁠 때겠네요. 아니요, 학교는 자퇴했어요. 사정이 있어서. 대학은 지금 상황에서 가기 힘들어서 따로 준비 안 하고 있어요. 그랬구나. 하긴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세상에 대해 배울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대학에서 배우는 것도 전부는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사회생활 일찍 시작하면서 배울 점들도 많을 거예요. 주유소 일이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어린 나이에 대단한 친구네. 아저씨는 사장님이 말했던 공업사가 아닌 다른 공업사로 도착했습니다. 진짜 아는 분에게 말해 저에게 배상을 더 받으려는 생각인가? 점점 두려워졌어요. 어린 나이에 큰 실수로 벌어둔 돈도 다 뺏기고 이제 큰 빚까지 지게 되는 건가 무서웠어요. 만약 갚아야 할 돈이 부족하면 어디서 돈을 빌려야 하나? 어떻게 갚아드려야 하나? 이래저래 근심 걱정이 몰려오며 낯빛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택시에서 내릴 때 아저씨가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나중에 한 번에 청구하려고 하시는 걸 수도 있겠다 하며 만약을 대비해서 미터기의 요금을 제대로 외워두려고 애썼습니다. 아무리 사장님이 시켰어도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실수를 했을까? 자신을 탓하면서요. 택시가 도착하자 공업사에서는 사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달려나와 반갑게 맞아주셨죠.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은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고 아저씨 역시 그분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어요. 차에 대한 이야기랑 혼유가 되어서 방문했다고 이야기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다시 조수석을 보며 저에게 내리라는 손짓을 하셨어요. 저는 공업사 입구 쪽으로 가서 근심은 되었지만 그래도 공업사 사장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아저씨는 그분에게 그럼 저희는 밥 먹고 찾으러 올게요 하고는 저에게 따라오라는 손짓하셨죠. 공업사를 빠져나와 좀 걸으니 삼겹살집이 나왔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 사장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 아저씨도 엄청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자리를 잡고 앉았고 아저씨는 능숙하게 고기랑 찌개 등 메뉴를 주문했어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잊은 채 잠시 저는 고기 냄새에 정신을 잃었어요. 대체 얼마 만에 와보는 고깃집인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처음이었죠. 정신없이 고기 냄새를 맡고 있자 저희 테이블에도 잘 구워진 고기가 나왔어요. 잠깐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하고 있었더니 아저씨는 어서 먹어요.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지. 라고 하며 저에게 수저를 쥐어주고 먹자고 하셨어요. 이 밥값까지 저에게 청구하려고 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며 저는 일단 수저를 들어 눈치를 보다가 식사하기 시작했죠. 오랜만에 먹는 고기는 정말 꿀맛이었어요. 어때요? 맛있죠? 여기는 진짜 내 오래된 단골집인데 요즘 아무리 좋은 가게가 많이 생기고 비싼 고깃집을 가봐도 나는 여기만한 곳이 없더라고. 밥은 내가 사는 거니까 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실컷 먹어요. 저 차 수리비 혹시 많이 나올까요? 저는 밥값은 제가 내지 않는다는 것을 듣자 혹시 차량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에게 이렇게 밥이라도 사주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그랬더니 아저씨는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아이고, 그거 걱정하고 있던 거예요? 아이고, 너무 웃겨서 눈물이 다 나네.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 아이고, 아휴, 너무 웃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나이도 있고 아들 같아서 말 편하게 할게요. 차 수리비는 내가 처리했으니까 걱정 마. 젊은 친구가 기특해서 밥 사주는 거니까 식사도 편하게 하고.
네? 하지만 제가 실수해서. 그럼 택시비라도. 하하, 아이고, 택시비? 됐어요, 됐어. 주유할 차례에 내가 자리 비워서 이런 실수가 생긴 것도 있지. 그리고, 아까 들어보니 그 사장님이 처음에 전달을 잘못한 것 같던데. 괜히 책임지기 싫어서 아르바이트생한테 덤터기 씌운 것 같고, 또 아직 학생이 실수했으면 미안하다고 하고, 업주로서, 어른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소리치는 걸 보니 왠지 학생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학생은 진실을 말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처음 물어봤을 때도 솔직히 그냥 거짓말을 하거나 모르겠다고 하고 둘러댈 수도 있었는데, 잘못 주유했다고 솔직히 말하는 걸 보고 참 반듯한 청년이구나 싶었네. 그래서 기특하고 대견해서 밥이라도 사주려고 데리고 나온 거야. 저기 정비소 사장님은 내가 아주 젊을 때부터 아는 분이라 수리도 아주 저렴하게 해주시니까 걱정 말고.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주유를 해야 했던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아니네, 아니야. 사람이 살다 보면 당연히 실수할 수 있지.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야. 그래서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니네. 그래서 젊은 친구가 아주 대단해. 자신이 실수한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게 쉽지 않아. 게다가 그게 돈이 걸린 일이라면 더더욱 솔직하기 어렵지. 나는 오늘 자네가 진실을 솔직하게 말한 것으로 이미 충분히 값은 치렀다고 생각하네. 저는 몇 번이나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며 식사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아저씨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저씨 역시 젊은 나이에 가진 것 하나 없이 도시로 올라와 성공을 바라보고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공장도 운영해보고 돈도 많이 벌어보았다고 해요. 지금은 비록 사업에서 물러나 넉넉하지 않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니 저도 희망을 잃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언젠가 공로로 돌아올 날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량을 정비소에서 찾아 아저씨는 우리 집 근처까지 바래다 주셨어요. 그랬더니 지갑에서 가지고 있던 현금을 꺼내어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노력은 언제나 보상받게 되어 있어. 나는 비록 그 노력이 무너지는 일도 겪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말을 믿어. 보상받은 적도 있으니까 말일세. 공로를 얻을 때까지 길고 힘든 과정이니 오늘처럼 그리고 이 용돈처럼 가끔은 그냥 주어지는 행운도 있어야지. 그래야 사람이 더 열심히 살고 노력할 맛이 나지 않겠어? 이건 그냥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노력에 대한 작은 보상이니 부담스러워 말고 받아주게.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씩씩하게 지내줘. 알았지? 아저씨는 그렇게 용돈까지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명함도 한 장 주셨습니다. 자신이 아는 지인인데 큰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미리 말해둘 테니 성인이 되어서 일자리가 필요하면 그분께 연락해서 찾아가 보라고 했죠. 자신과 친한 분이고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니 아저씨께서 말해주시면 일자리를 내어주실 거라고 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여러 번 드렸고 아저씨는 들어가라는 손짓을 하시고는 차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아저씨가 가시고 나서 저는 성함이나 연락처라도 물어둘 걸 싶었어요. 나중에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해 드렸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너무 늦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런 해프닝 덕분에 다음날도 씩씩하게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고기도 든든하게 먹었고 좋은 말도 잔뜩 들어서 긍정적인 기운이 마구 솟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전날 배운 경험 덕분에 주유하기 전에 2번, 3번씩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그 이후 같은 실수는 2번 다시 없었어요. 그리고 20살이 되고 나서 전에 아저씨께서 주신 명함으로 전화를 드렸어요. 사장님께서는 안 그래도 이야기 듣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시더라고요.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공장이라 저는 서울집을 정리하고 내려갔어요. 경기도 쪽에 있는 두부 공장이었는데 기숙사를 제공해 주신다고 해서 더 좋더라고요. 일하는 건 무척이나 재밌었어요. 그곳은 보육원에서 이제 막 퇴소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서 제 또래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자퇴한 이후에 친구들을 사귀는 게 쉽지 않았는데 또래 친구들도 있으니 일도 더 재밌게 할 수 있었어요. 일을 시작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군에 입대했어요. 면제 가능했지만 남자라면 군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중퇴이기 때문에 현역을 갈 수는 없었고 모집병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그동안 너무 성실하게 일해줘서 고맙다며 전역하고 나서도 생각 있으면 언제든 다시 오라고 했죠. 그리고 군대에서는 시간이 있으니 가능하면 공부도 하라고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장이 무슨 큰 의미가 있냐 싶기도 하겠지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또 다를 수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나중에 갑자기 대학에 가고 싶어지더라도 지금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해두면 준비 시간도 줄일 수 있다면서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준비해둘 수 있는 것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서도 크게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냥 어른들이 높아심해 하는 그런 이야기구나. 말씀은 감사하지만 내가 무슨 대학을 가겠어. 말도 안 된다는 생각도 강했죠. 하지만 군대에 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볼수록 견문이 넓어진다는 게 이런 뜻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군대 가면 철 든다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군대는 제 또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친구 중에는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름만 들어본 유명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렇게 좋은 학교에 다니는데도 자신의 꿈을 위해서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옆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니 뭔가 자극이 되기도 하고 저 역시 오랜만에 공부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사장님 말씀도 떠오르고 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를 했어요. 다행히 예전에 공부를 못했던 것은 아니라서 가볍게 합격했고요. 그 후 1년 정도 더 준비해서 대학에 합격했어요. 두부 공장에서 일하면서 식품 쪽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외식 경영 쪽을 전공하게 됐죠. 사장님께 이 소식을 전해드렸더니 잘했다며 대견해 하시더라고요. 전역하고 나서 다시 예전에 일하던 두부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공장에서 일하면서 대학도 다니느라 바쁜 일정이었지만 그래도 바쁘게 사는 게 체질에 맞나 보더라고요. 그동안 모아둔 돈이랑 학자금 대출받아서 대학을 계속 다녔고 대학 졸업하고 나니 공장에서 연차도 꽤 쌓였어요. 사장님은 이제 연차도 쌓였으니 공장 업무를 좀 더 크게 배워보는 것은 어떠냐고 하시면서 사무실 출근을 권유하셨죠. 그렇게 공장 현장과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시작했어요. 사무 업무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터라 처음에는 복사기 쓰는 법도 어려웠는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렇게 공장에 있는 사무실 근무를 몇 년 하다가 본사에서 일해보는 것은 어떠냐고 하셔서 본사로 출근하게 됐어요. 뭔가 주유소랑 공장 같은 곳에서 일하다가 사무실에서 일하기는 했어도 회사에 출근한다는 것은 또 다른 기분이더라고요. 목에 사원증을 걸고 출근하고 정식으로 명함도 나오고 이전에는 막연히 돈을 벌어 가게를 차려야지만 생각했는데 또 다른 기분이었어요. 본사에서도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온 친구는 없었는데 일을 정말 착실하게 했나 보다며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사에서 일하면서도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전에 일할 때도 그랬지만 여전히 지각 한 번, 결근 한 번 없이 성실하게 출근했거든요. 일도 빨리 배우고 예의 바르다고 인사평가도 항상 좋았어요. 여러 부서를 돌았었는데 영업팀에 있을 때도 거래처분들이 다들 제 칭찬을 많이 한다고 하셨어요. 덕분에 40이 채 되기 전에 지방의 한 공장으로 발령받았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 작은 공장이라 저에게 공장장 자리를 맡겨보기로 한 거죠. 저한테도 새로운 시도였고 본사에서도 작은 공장이기는 하지만 젊은 저에게 맡기기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를 믿어주셔서 맡겨주신 기회라고 생각했고 많은 분이 제 좋은 모습을 봐주신 덕분이라는 생각을 하며 더욱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공장을 운영하는 거긴 하지만 이것도 나름대로 사업체를 운영하게 된 거니 부모님의 꿈을 나름대로 이룬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죠. 작은 공장이다 보니 직원, 사원 할 것 없이 다들 열심히 일했어요. 젊은 제가 공장장으로 부임한 것이 다른 직원분들의 사기를 돋우고 자극제 역할이 되기도 했고요. 특히 제가 공장 직원으로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많은 분께 좋은 사례가 되었어요. 저는 거래처분들 얼굴도 익히고 할 겸 공장에서 일하면서 배달 같은 일도 도맡아 했어요. 그날은 같이 다니던 직원분이 아파서 제가 혼자 배달하기 위해 차를 끌고 돌아다니던 중이었는데요.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차만 지나다니는 도로에 웬 아기가 아장아장 걷고 있더라고요. 순간 제가 잘못 봤나 싶었어요. 여기는 차만 쌩쌩 다니는 도로인데 대체 왜 아기가 심지어 걸어 다니고 있는 거지 싶었죠. 혹시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아무리 다시 봐도 어린아이가 맞았어요. 아니, 혹시 귀신이라도 본 거 아닌가 싶어서 식은땀이 조금 나기도 했어요. 다급하게 갓길에 차를 세우고 아기한테 다가갔어요. 한 3, 4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오다가 넘어졌는지 무릎에는 흙 같은 것도 묻어있고 울었는지 얼굴에도 눈물이 마른 자국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이한테 다가가서 왜 여기 있는지 물어봤어요. 아이는 울먹이면서 말을 하느라 제대로 알아듣진 못했지만 할아버지랑 같이 놀다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할아버지나 다른 어른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왔는지 감도 오지 않더라고요. 잠깐 도로 바깥쪽을 살펴봤지만 민가는 저 멀리 보이는 것 같았어요. 주변을 더 탐문해볼까 싶었는데 차가 너무 빠르게 달리고 있어서 일단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았죠. 일단 아이를 차에 태우고 시내에 있는 파출소로 갔어요. 혹시나 아이를 찾는 가족들이 파출소로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누군가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그곳으로 오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제가 파출소로 들어가자 울고 있는 젊은 부부랑 한 어르신을 딱 마주쳤어요. 아이를 보자마자 세 분이 제 쪽으로 달려오시는데 아이의 가족분들인 것 같았어요. 아이도 엄마 하면서 달려가더라고요. 도로에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했더니 세 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를 붙잡고 울며 아이고 우리 아가 큰일 날 뻔했구나. 아이고 미안해 하면서 아이를 여기저기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르신으로 보이는 분이 저에게 오셔서 두 손을 잡고 정말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얼굴을 자세히 보니 제가 아는 분인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혹시 예전에 주유소에서 어떤 학생이 자동차에 기름을 잘못 넣은 적 있지 않냐고 여쭤봤어요. 그러자 그분은 깜짝 놀라며 저를 보시더니 혹시 그때 그 청년? 이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맞다고 대답하며 너무 오랜만이라고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그분 역시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며 정말 오랜만이라고 반갑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자리를 정리하고 가족분들과 같이 근처 카페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아이 부모님 분들도 너무 감사하다며 커피라도 한 잔 사드려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부부는 남자분의 아저씨의 아드님이었는데 오랜만에 아버지 집에 들르면서 어머니 산소에 다녀오려 자리를 비운 거였어요. 아이가 너무 어려 산소 가는 길이 좀 험해서 아이는 할아버지가 봐주기로 했고 아저씨는 집 앞에서 손주랑 놀아주고 있었어요. 손주랑 놀아주고 있던 중에 아이가 공을 던졌는데 그게 좀 멀리 굴러가서 주우러 뛰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니 눈 깜짝할 새에 아이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을 뛰어다니면서 찾아봐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도 없었다고 해요. 결국 아이를 찾지 못해서 부부에게 연락했고 동네를 뒤져도 보이지 않아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 찾아가서 인적사항을 이야기하고 연락을 기다리던 중 제가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였어요. 저는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아이를 찾았다고 이야기해드렸고 경로를 생각해보니 골목 쪽으로 가면 울타리가 있기는 한데 아이가 몸이 작아서 그 사이로 빠져나가서 할아버지가 찾기 전에 도로 쪽으로 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옷이랑 손에 흙이 묻은 것도 그 이유인 것 같다고요. 아마 엄마랑 아빠를 찾아 나선 듯 했어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라서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마침 발견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했어요. 저 역시도 그쪽에서 종종 야생동물들이 넘어와서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이를 발견한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오랜만에 아저씨와 근황도 나누었는데 제가 새로운 공장장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마치 자기 일처럼 행복해 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했어요. 아저씨의 근황을 보니 아저씨는 조금 어렵게 살고 계셨어요. 예전에 원래 식품 쪽 마케팅 하는 업무를 하셨는데 그래서 주변에 아는 분이 많으시던 거였죠. 저희 공장 사장님과 아시던 것도 예전에 일하면서 알게 되신 사이였는데 워낙 친해지셔서 형님 동생으로 지내셨고 저희 공장이 초기에 어려울 때 아저씨께서 사장님의 인성을 보고 많이 투자하고 밀어주셨다고 해요.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를 운영하시던 와중 아내분이 많이 아프셨더라고요. 수술도 여러 차례 받으셨고 저를 만나셨을 때도 아내분이 투병 중이셔서 집안이 많이 기울었던 때라고 해요. 그래도 낫기만 하면 돈 같은 건 아무 상관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간 힘들게 병원에서 수술 받으면서 생활하시다가 결국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는 무의미하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돈을 다 털어서 아내분이 소원하셨던 시골에 집을 사게 되었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기에서 함께 지내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아내분과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이라서 그냥 그 집에서 계속 살게 되셨고 아내분이 이 지역을 너무 좋아하셨어서 돌아가시고도 이 근처에 모시게 되었다고 해요. 근처에 기차역도 공항도 없는 시골이다 보니 아들 내외가 자주 오진 못하셨는데 마침 이번에 시간을 내서 찾아오셨더라고요.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아들 내외분은 아이를 데리고 근처 병원에 가서 상처도 치료하고 혹시 다른 다친 곳은 없는지 살펴봤는데 다행히 건강하고 상처도 깊지 않아서 금방 나을 거라고 했어요.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지금은 나이 때문에 근처에 일할 곳도 없고 그동안 병원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구하느라 돈도 많이 쓰셔서 어렵게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차마 아들에게 짐이 될까봐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고 나라에서도 지원받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이야기하셔서 아들분은 생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을 전혀 모르고 계셨고요. 아저씨가 그동안 힘들게 사셨던 이야기를 들었더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아저씨 덕분에 좋은 일자리도 구하고 그 이후로 쭉 좋은 일만 있었는데 아저씨는 아내분도 떠나보내시고 힘들고 어렵게 사셨다니 뭔가 죄송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진작 아저씨의 사연을 알았다면 제가 어떻게든 도움을 드릴 일이라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저는 아저씨에게 혹시 그럼 우리 공장에서 일하실 생각은 없는지 여쭤봤어요. 마침 저희도 사람이 필요했고 이쪽 분야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도 아니니 일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게다가 제가 어릴 때 받았던 도움을 다시 갚을 기회이기도 하고요. 다행히 아저씨는 일자리만 있다면 열심히 할 수 있다며 그렇게 기회만 준다면 자신은 너무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아저씨는 우리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셨는데요. 왜 예전에 사업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출근 시간보다 항상 10분, 15분 정도 일찍 오셔서 일할 준비도 하시고 오늘 할 업무도 미리 파악하셨어요. 일하는 모습도 정말 대단했어요. 자기보다 한참 어린 친구한테도 먼저 일하고 있었으니 선배님이라며 부르시면서 항상 경청하고 배우려고 하시더라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시고 배우려고 하시고 적극적으로 듣고 따라하고 직접 해보고 정말 열정이 넘치시는구나 싶었어요. 아저씨랑 일을 한 뒤로 역시 어른들에게는 배울 점이 정말 많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어르신들과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 본사에 이야기해봤어요. 본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나이 드신 분들과 함께 일하겠다는 생각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편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근무 환경만 개선하면 바로 시작하자고 했어요. 저는 아저씨의 조언을 들으며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나이가 많은 분들도 편하게 일하실 수 있을지 여러 부분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 개선이 어려운 점들은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지 연구했어요. 그렇게 기본적인 복지도 방향을 찾아갔고 지역 기관과도 연계해서
나이 드신 분들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했죠. 처음에는 일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면 어떡하지 싶었는데 생각보다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덕분에 저희 공장은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일하고 있는데요. 서로 세대가 많이 달라 융화되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손발이 척척 잘 맞더라고요. 청년들은 무거운 짐도 번쩍 들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어르신들에게서는 일을 조리 있게 할 수 있는 노하우와 현명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식 겸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그때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울 점이 정말 많더라고요. 다른 청년들도 세대 차이가 많이 나면 무조건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신기하다고 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일하는 기분이 들면서 부모님께도 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또 지역 내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 지역에 얽힌 역사나 옛날 전설,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계셔서 그런 것들을 듣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잘 운영되다 보니 우리 공장은 이전보다 훨씬 웃음이 많아졌어요. 단순히 일하러 오는 곳일 뿐 아니라 사회를 경험하는 새로운 터전이 마련되었죠. 지금은 아직 공장이 커가는 추세라 더 많은 것을 도전하지는 못했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바로 공장이 더 커져서 나중에 제가 원래 일하던 곳처럼 기숙사도 만들게 되고 시설이 더 좋아지게 되면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처럼 부모님이 없거나 아니면 보육원에서 퇴소한 친구들에게 거주할 곳을 마련해주고 일자리도 마련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런 친구들이 공부도 계속할 수 있도록 학비도 지원해주고 나중에 대학 등록금도 낼 수 있도록 장학금도 기부해주는 거죠. 이런 꿈이 생기고 나니 예전보다 일하는 게 점점 더 즐거워져요. 그리고 그 목표를 갖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힘써주신 아저씨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더 영광이고요. 앞으로 제 꿈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더 걸릴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저는 꿈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께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